현 정부의 마지막 급등이 다가온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다면은 기회를 놓치거나 타이밍을 잘못 짚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현 정부의 마지막 급등은 굉장히 아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우선은 이겁니다. 지금 미분양이 너무 적어. 그리고 이 미분양이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 거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아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시장 상황은 전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분양이 너무 적어. 이 상태에서 집값 하락을 논한다?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국 경제에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미중 무역 전쟁을 이유로 삼기에는 본질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분양이 감소하는 시기에 집값이 그렇게 어떤 꺾이고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신도시 지연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기루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에서 어떤 이 줄다리기 속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분들은 애초에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아예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좀 아쉽고. 또 제일 큰 문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전세난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벌어질, 뭐예요 이거?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초유의 사태인데 내년도 입주 부족 현상은 해석이 안 돼. 근데 우리 하락론자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 말씀 잘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떨어진다. 24년도도. 왜? 입주가 느니까. 맞아요. 팩트예요. 떨어진다가 팩트가 아니라 입주가 늘어요. 이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얘기 빼면 어떻게 해? 내년도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23년도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디플레를 인식하되 인플레를 대응하자. 앞날에 벌어질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현재 시점에 대응을 해 나가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를 논하기 전에 22년도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말은 쏙 빼놓고 23년도부터 입주가 늡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나라고? 내년도에 이 주택 입주 물량의 보릿고개를 어떻게 나라고? 그 대응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버티다 사망한다면, 정말로 23년도, 24년도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내년도에 정말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망가진다면은, 현금 들고 있다가 다 망가진다면,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해야지 다음 기회에 도모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제가 참 자주 답답한 게 당장 내년도, 내후년 준비도 없는 분들이 막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고 계셔. 항상 말합니다. 걱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불숙제가 있듯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내일 당장 풀어서 제출할 숙제도 안 하고서 왜 몇 주 후에 할 숙제를 준비하고 있냐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현 정부 마지막 급등이 온다면은, 자, 수도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이거 저는 전국적으로 벌어질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 이번에도 철도망 계획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많이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지방권, 우리 특히 대도시권 이렇게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번에 주택 부족 사태와 또 인플레에 따른 자산 어떤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호재들을 또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수도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원래는 우리가 수도권과 이 지방시장은, 대도시권은 좀 달라요, 타이밍들이. 근데 이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벌어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벌어질 건데, 두더지 잡기로 비유한 적이 있죠. 여기 하나 올라와요. 딱 쳐요. 내려가고 또 올라와. 또 쳐. 근데 이게 한 번에 한 4개가 올라와. 그럼 뭘 쳐야 될까? 이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방법은 어떡하죠? 100개를 들든 아니면은 전원 버튼 내려야지. 어떻게 할 거야? 한 번에 4마리가 올라오는데 두더지가. 답이 없죠. 집값 하락 요인 정말 많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락론자는 논리적이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저는 하락론자분들 중에, 물론 감정에 이끌려서 하락을 펼쳤던 분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틀렸던 거죠. 근데 논리적이야. 보통은 논리적이에요.
왜 논리적인데 왜 틀렸을까?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남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논리적인 분들이 실수를 하면 아주 크게 나와. 왜냐하면 이거 맞지? 이것도 맞지? 이거 맞잖아. 또 맞잖아. 이렇게 논리에 논리를 이어가서 자기의 완벽한 논리 틀에서 지역을 꼽고 부동산을 추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팅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요. 왜? 내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리에 꼬리를 물고서 쭉 보니까 이 부동산을 내가 몰빵해야 돼. 확신도 생겼어요. 논리가 뒷받침되니까. 그래서 잘못 투자하면 이 논리적이신 분들이 큰 실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가 뭐다? 첫 번째 논리가 잘못됐을 때. 이 첫 번째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서 논리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논리. 또 논리. 이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꼈어, 논리에. 근데 거기서 계속 끼어가는 거예요. 또 끼어가. 또 끼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벽한 줄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실수가 나오지. 작은 실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실수했던 사례보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실수했을 때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타격이 너무 크다. 왜?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승 요인이 두 가지래요. 상승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락 요인이 다섯 가지래요. 자,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볼까? 이거 상승 요인 두 가지, 하락 요인 다섯 가지래요. 그러면 우리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다섯 가지나 되는 하락 요인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상승 요인보다 더 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정말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요인 두 가지라 할지라도 하락 요인 다섯 가지보다 저울에 올렸을 때 무게감이 더 많이 이렇게 온다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게감을 보셔야 돼. 무게감을. 근데 부동산 아까 우리 봤지만은 상승의 본질이 뭐였다? 많은 것도 아니야. 두 가지예요. 수요 공급 꼬이게 만든 거. 두 번째 뭐예요? 화폐 많이 찍어낸 거. 유동성 넘쳐난 거. 화폐같이 폭락. 화폐가 원인이고 부동산은 결과물이에요. 화폐 때문에 벌어진 부동산은 결과물이에요. 물론 유동성 사태가 없었더라도 올랐겠지만 이 정도로 많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로 많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의 무게감을 잘못 체크해서 판단에 오판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나온 글은 두 번째 요인인데 아예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자체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제일 심했던 거 이거죠. 규제책은 하락 요인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참 이거 진짜 많았어. 그래서 야, 규제책 나왔어. 엄청 괴롭힌데 팔자. 더 내년도 내후년은 더 괴롭힌데 팔자 했던 분들. 이것은 뭐다? 여러분, 규제책은 상승책이에요. 규제책은 상승책이에요. 포장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포장지, 하락을 띠고 있는 규제책 자체가 하락의 포장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물은 뭐다? 상승 원인 중에 하나다. 왜? 말했잖아요. 규제가 강하니까. 규제가 강하니까 매물이 못 나오고, 매물이 못 나오니까 시장에 매물 적체가 없고, 매물 적체가 없으니 가격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몇 건의 소량의 거래만으로 많은 아파트 시세가 올라버리는 거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따라서 규제책을 하락 요인으로 혼동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깨달을만 한데 아직도 못 깨닫고 규제책 때문에 이것은 하락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리고 세금 올리는 거. 세금 올리는 것은 하락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정부 시점에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종부세를 탄생시키고 온갖 세금이 오를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물을 줍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흙만 젖습니까? 물이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물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되죠? 밑에 부분은, 이 아래 흙은 그냥 고여버립니다, 물이. 위쪽은 말라가는데 이제 아래는 고여버립니다. 증세는 내려가게 돼 있고 정가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주택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저 증세책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말렸어야 돼. 그거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다치겠다고 결국에는 말려서 써야 돼. 근데 어떻게 됐죠? 잘한다. 드디어 잡히나 보다. 파나 보다. 증세가 괴로우면 팔 수 있죠. 근데 왜 못 팔죠? 양도세가 80%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지금 이 증세가 나를 막 바늘로 내 몸을 막 찌르는 것 같아. 너무 아파. 아파서 팔려고 했더니만 양도세는 나 팔 한 장 자르래. 어떻게 팔아? 못 팔아. 그러면 계속 콕콕 찌르더라도 앞으로 참고 있어야 돼. 네? 연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죠? 이게 탈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뒷부분을 열어주고 몰아야 되는데 구석 코너에다 모이면은 물든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규제와 증세를 아직도 부동산 하락 요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부자본법 구독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깨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이네. 다음 편 예고입니다. 2030 무주택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자본법 구독자분들 모두가 좋은 집에 사는 그날까지 부자본법 박사구 이어가겠습니다. 보이시는 02888-8885 번호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말이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